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2년 10월 6일 자정이 지난 후 필리핀 파사이시티의 마카파갈 대로를 따라 두 명의 젊고 아름다운 모델이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검은색 자동차가 그들의 옆에 멈추더니 차량의 뒷좌석에서 한 남자가 재빨리 뛰어내려 두 모델이 반응도 하기 전에 길가에 가까이 있던 모델을 차 안으로 끌어당겨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현장에 남게 된 다른 모델은 충격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시간이 지난 후 캐손시티 도로 옆 배수로에서 한 젊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소매 셔츠와 스키니진을 입고 있었고 온몸에 사격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햄버거와 2012년 10월 6일 새벽 2시 33분에 영수증이 들어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는 다른 개인 물품이 없어 경찰은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몹시 어려웠습니다. 한편 줄리 앤이라는 20살의 여대생은 하룻밤 내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줄리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았지만 밤새도록 귀가를 하지 않은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줄리의 어머니는 점점 불안해져 줄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줄리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친구들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점심때쯤 줄리의 가족과 친구들은 모여서 거리로 나가 줄리를 찾기로 했고 가족들이 택시를 타고 돌아다니는 도중 택시기사는 우연히 가족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어제 길가에서 발견된 숨진 젊은 여성이 떠올라 그들에게 그녀가 줄리인지 아닌지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기사의 말을 들은 줄리 가족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피해자가 줄리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도무지 줄리를 찾을 수 없어 택시기사에게 범죄 현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이미 부검을 위해 영안실로 옮겨진 상태여서 줄리의 어머니는 거의 기절할 뻔했고 직접 보는 것이 두려워 아들에게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피해자가 줄리가 아니길 바랬지만 현실은 그들의 희망을 잔혹하게 짓밟았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줄리였습니다. 그녀는 여러 발의 사격을 받았고 강제로 몹쓸 짓을 당한 흔적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도대체 누가 줄리를 이렇게 잔혹하게 해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줄리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활발하고 말솜씨가 좋은 꿈도 많은 소녀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를 3번이나 중퇴했지만 줄리는 항상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녀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고 대학교에 다시 다녔습니다. 그녀는 학위를 받아 희망찬 앞날을 꿈꿔왔지만 모든 것이 끝나 더 이상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줄리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사건 전날 밤 줄리가 본인에게 전화하여 친구 알테아가 방송국에 일자리를 구해줬다며 면접을 보러 가도 되냐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면접 시간이 저녁이라 줄리의 어머니는 걱정을 했지만 알테아가 함께 있어 조금 안심되어 허락했다고 했습니다. 23살의 알테아는 모델계에 떠오르는 스타이고 2010년에 FHM 잡지의 월간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테아가 줄리를 모델계로 데려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었고 줄리가 대학교 학비를 벌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줄리는 알테아를 매우 존경했고 두 사람은 항상 붙어 다니며 마치 쌍둥이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줄리가 납치된 그날 밤 알테아도 함께 있었습니다. 바로 알테아가 줄리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하여 알테아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범인의 차량은 사라져버렸고 그녀는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경찰이 최고의 수사기의 타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알테아는 줄리가 살아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우선 알테아에게 연락하여 그녀에게 경찰서로 와 조사받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알테아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알테아의 형제는 경찰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알테아가 심리적으로 아주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줄리처럼 자신도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하며 안전을 위해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끔찍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찰은 이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알테아를 강제로 불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가 시작 단계이고 확인해야 할 단서와 증인이 많아 경찰은 일단 수사를 진행하며 꼭 필요할 때 알테아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줄리가 발견된 곳은 주택가였고 근처에 학교, 교회, 회사 등이 있었으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현장 근처의 주민 몇 명은 경찰에게 10월 6일 오전 5시경 사격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들은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줄리가 버려진 곳에서
미쓰비시 몬테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차량 번호는 TW0505였지만 밤이 깊어 차량의 색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진한 색깔의 차량이라는 것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법의학팀은 경찰에게 줄리가 발견될 당시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제출했습니다. 비닐봉지 안에는 시간이 기재된 영수증이 있었는데 이는 줄리가 피해를 당했을 때 시간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경찰은 2012년 10월 6일 새벽 2시 33분에 누군가가 패스트푸드점에서 2인분의 햄버거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바로 해당 패스트푸드점에 연락하여 CCTV 영상을 확보했고 그 시간에 음식을 구매한 사람이 페르난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문신이 있는 키 큰 남자였고 놀랍게도 피해자 줄리의 절친 알테아의 남자친구였습니다. 페르난도는 검은색 미쓰비시 몬테로를 운전하며 종종 알테아를 집에 데려다 주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줄리를 납치하고 해친 범인이 알테아의 남자친구일까요? 그렇다면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는 줄리가 그의 여자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경찰은 알테아를 찾아 사실을 신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알테아는 여전히 경찰에 협조하지 않았고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인력을 배치하여 알테아의 집을 24시간 감시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대의 차량이 알테아의 집으로 들어가 몇십 분 후 다시 나왔습니다. 경찰은 그 차량을 따라가 알테아의 남자친구인 페르난도의 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 마당에는 검은색 미쓰비시 몬테로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차량 번호는 목격자가 말했던 TW0505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 차량은 페르난도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지만 페르난도가 평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페르난도의 집 문을 두드렸고 예상대로 페르난도와 알테아가 집 안에 있었습니다. 알테아가 안전을 위해 숨어 있다고 했던 곳이 바로 용의자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2012년 10월 9일 알테아와 페르난도는 공식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페르난도는 경찰이 어떤 증거를 제시해도 이번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알테아는 몇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울면서 경찰에게 본인은 단지 남자친구에게 줄리를 혼내주라고 부탁한 거라며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알테아와 줄리는 함께 오랫동안 모델 일을 하며 언제나 친자매처럼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우정에는 이미 깊게 금이 가 있었습니다. 알테아의 말에 따르면 줄리는 모델계에서 알테아의 비밀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알테아가 사생활이 문란하고 다른 남자와 아이 둘을 낳았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는 알테아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모델계는 워낙 변화가 빠른 곳이라 알테아는 힘들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는데 만약 그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모델로서의 삶은 끝장날 것입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알테아는 정말로 두 아이를 낳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알테아는 줄리가 한 짓에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줄리는 알테아의 인격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꿈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하여 그녀는 줄리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고 줄리가 본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알테아는 남자친구인 페르난도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페르난도는 32살의 문신가게 주인이었고 알테아에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자신에게 맡기라며 원하는 대로 줄리를 혼쭐 내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테아의 계획대로라면 페르난도는 다른 사람을 시켜 줄리를 사람 없는 곳으로 납치한 후 구타를 하거나 불구로 만든 뒤 다시 풀어줘서 줄리가 평생 모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줄리가 납치되는 순간 모든 건 알테아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겁을 먹게 된 알테아는 페르난도의 말을 무시하고 줄리가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테아는 자신이 약간의 악의적인 마음은 있었지만 법을 어기지 않은 무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알테아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움이 되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차량 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가 또 잠시 후에는 차량 종류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 또 후에는 범인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경찰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줄리를 구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줄리가 납치된 후에도 알테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줄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계속 올리며 마치 줄리와의 우정이 변치 않음을 과시하며
그녀는 대중 앞에서 연기를 했습니다. 특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알테아는 슬픔을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잘못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알테아의 행동은 그녀가 줄리를 해친 진범이란 의심을 사게 됐습니다. 한편 다른 신문실에서는 알테아가 자백했다는 소식을 들은 페르난도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친구 제이마르 와라지와 와라지의 2명의 친구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는 줄리를 그 셋에게 넘겨준 후 떠났고 그 셋이 줄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3명의 용의자는 쉽게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그중 1명은 저항 과정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22살의 와라지와 28살의 젤렌 파사윌란만을 체포하였습니다. 체포된 와라지는 바로 자백했는데 그는 사건의 누락된 부분을 채웠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용의자인 탈리브를 털어놓았습니다. 와라지의 말에 따르면 그는 돈 때문에 페르난도를 도운 것이 아니라 의리를 지키기 위해 그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페르난도가 자신에게 자주 밥과 술을 사주며 아주 잘 대해줬기 때문에 그는 페르난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와라지는 납치는 인정했지만 사람을 해치는 짓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든 범행이 알테아가 계획한 것이고 페르난도가 지시했으며 탈리브가 피해자를 사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와라지는 사건 당일 페르난도가 알테아의 문자를 받은 후 탈리브 그리고 본인과 같이 길가에서 그녀들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줄리와 알테아가 영화관에서 나오는 걸 보고 바로 마스크를 쓰고 줄리를 납치하여 차에 태워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줄리를 미리 준비해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거기에는 이미 용의자 친구 2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줄리는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가리고 있어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줄리를 혼내주고 다시 풀어주면 줄리가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그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의 와라지는 대화 중에 페르난도의 이름을 실수로 불렀습니다. 줄리는 알테아와 친한 친구여서 그녀의 남자친구 이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줄리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미친 듯이 사정하며 페르난도에게 과거의 친분을 생각해서 자신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시 마침 알테아가 페르난도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곧 도착할 거라고 그곳을 빨리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페르난도가 떠난 후 와라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다른 2명의 나쁜 친구들에게 줄리를 지키라고 하고 본인은 다른 방에 들어가 자게 되었습니다. 한편 탈리브는 줄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줄리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부족했는지 탈리브는 친구 알도스에게 전화하여 여기에 예쁜 여자가 있는데 돈 주고 한번 해볼래? 라고 물었습니다. 알도스는 대담하게 차를 몰고 바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탈리브는 마치 닭고기를 파는 것처럼 줄리를 알도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와라지의 2 친구는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와라지를 깨어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와라지가 줄리가 있는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알도스가 무기를 들고 줄리의 얼굴을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와라지는 알도스와 맞서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와라지는 좋은 말로 알도스를 달래려고 했지만 알도스는 비열하고 혐오스럽게 내가 좀 쓰면 어때? 어차피 나중에 처리할 거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알도스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며 와라지를 방 밖으로 쫓아내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몇십 분이 지난 후 알테아의 남자친구인 페르난도가 돌아왔는데 그는 햄버거를 사와서 줄리에게 건네며 배고픔을 달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햄버거 봉투 안에 있는 영수증을 중요히 여기지 않아 결국 그 영수증은 나중에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줄리는 도저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그냥 비참하게 그들에게 애원하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그들이 자신을 살려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페르난도는 이미 탈리브와 알도스에게 줄리를 해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줄리는 다시 검은색 미쓰비시 몬테로 차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알도스가 먼저 줄리를 향해 사격했고 탈리브가 연이어 몇 번 더 쏘았습니다. 줄리가 숨을 거두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줄리를 길가에 버리고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며칠 후 알테아와 그녀의 남자친구 페르난도, 와라지는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탈리브와 알도스는 도피 중인데 만약 그들이 잡히면 역시 고의상해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2013년 2월 12일에 재판이 시작됐지만 알테아와 페르난도는 2013년 3월까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알테아와 페르난도가 불법적으로 체포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들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며 원심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필리핀에서 극형제도 부활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3년 이후로 이 사건 재판의 진행 상황에 대한 소식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고 도망친 2명의 범인이 잡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와라지와 함께 체포되었던 젤레는 이번 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 경찰은 그를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만 기소하고 구금했습니다. 젤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의 공격을 받아 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가족들은 경찰이 그들 집을 수사하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젤렌의 아내는 심지어 가해자를 찾는 것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젤렌 가족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지금까지도 젤렌을 공격한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 알테아와 페르난도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이 재판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줄리의 가족과 법률팀은 진행 속도가 느리더라도 결국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